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지난 14일이었죠. 북한의 포 사격으로 인한 포탄이 연평도 등 서해 5도 인근 북방 한계선인 NLL 해상 완충구역에 떨어졌는데요. 북한의 포 사격 도발로 서해 5도에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서해 5도를 찾아 북한의 도발 행위를 강하게 규탄하고 주민들에게 특별 관리와 함께 지원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송효창 기자와 연결돼 있습니다. 자, 먼저 유정복 인천시장이 서해 5도를 방문했는데요. 이번 방문의 이유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네, 지난 16일이었죠. 유정복 인천시장이 북한의 포사격으로 긴장감이 감도는 연평도를 찾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앞서 지난 14일 오후 5시쯤 북한의 포사격으로 인한 포탄이 연평도를 비롯한 서해 5도 인근 북방 한계선인 NLL의 해상 완충구역에 떨어졌는데요. 이로 인해 주민들에 대한 불안과 위기 상황이 고조되고 있어 현장 점검과 함께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날 유정복 인천시장은 소연평도와 대연평도를 차례로 방문해 주민 대피소와 경보시설을 찾아 가동 상태 등을 점검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유 시장은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해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유 시장의 말 들어보시죠. 지난 10월 14일 북한의 이런 공격은 명백히 무인고 합의를 위반한 사항으로 규탄하고 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어 주민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서해 5도에 대한 특별한 관리와 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 확대도 강조했는데요. 특히 유 시장은 현재 수준에서 대폭 확대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서해 5도를 특별행정구역으로 격상하고 특단의 행정, 재정, 안보 지원 체제를 수립하겠다는 뜻도 전했습니다. 또 현재 거주기간에 따라 차등 지원되는 서해 5도 주민 정주생활지원금을 거주기간과 상관없이 20만 원으로 확대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현재 인천시에서 지급되는 정주생활지원금은 주민들의 거주기간에 따라 6만 원에서 최대 12만 원 등으로 차등 지원되고 있습니다. 유 시장의 말 들어보시죠. 이 도서 지역에 대한 특별한 예우와 또 행정 조치를 해나가겠다. 그래서 서해 5도에 대해서는 특별한 행정구역을 어떻게 설치하실 것인가 이 문제까지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 하는 말씀드리고. 이 외에도 서해 5도 운항여객선의 준공영제 도입과 백령공항의 2027년 개항 등 서해 5도의 교통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기로 주민들과 약속했습니다. 네, 유 시장이 말한 특별 관리와 지원 확대를 좀 해 나가려면 앞으로 인천시에서도 해야 할 일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어떤 준비를 좀 해야 될까요? 네, 우선 유 시장은 인천시와 옹진군의 관계부서에 사전 점검과 확고한 대비 태세를 지시했습니다. 우선 접경 지역인 인천의 경우 남북의 대치 국면과 한반도의 긴장 상황이 있을 때마다 불안과 우려가 큰 지역이라며 철저한 사전 점검과 대비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지난 2010년 11월 23일이었죠. 북한은 황해남도 옹진반도 개머리 진지에서 대연평도를 향해 기습적으로 방사포 등 170여 발을 쏴 군인과 주민 등 4명이 사망하고 26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이어 지난 14일 연평면 인근 포격 등 최근 잇따라 도발을 하자 주민들의 불안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유 시장은 비상대응 매뉴얼을 재정비하고 경보시설 등 시설물과 비상 시스템 등에 대해서도 사전에 점검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시했습니다. 이외에도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통합 방위 태세 확립이 중요한 만큼 군에서도 빈틈없는 안보 태세를 유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보도국 송효창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부천 스마트시티의 주요 사업, 부천의 공공 와이파이가 시행 1년을 맞았습니다. 국가나 사회 구성원에 두루 관계된다는 공공의 뜻처럼 시민 누구나 어디서든 또 언제든지 무료로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통신비 절감 등 만족도를 높이겠다는 취지인데요. 막상 시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그런지 이정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년 반째 부천의 한 고시원에 살고 있는 50대 남성 김 씨. 배송 일을 하는 김 씨는 밖에서는 휴대폰 선불 요금제를, 귀가 후에는 고시원 자체 인터넷망을 씁니다. 비용은 매달 입실료에 포함돼 있습니다.
거주지 일대에서 아직 공공 와이파이를 사용해 본 적은 없습니다. 저는 이제 알뜰폰 선불로 비용을 지불하고 한 달씩 이렇게 쓰거든요. 4만 원씩. 공공 데이터 와이파이가 들어온다면 그만큼의 뭐 입실료가 좀 깎아져야 되는 상황인데 피부로 와닿는 이 공공 와이파이나 데이터 사용량이 그것을 제할 수 있다면은 훨 낫죠. 뭐 10,000원이든 20,000원이든. 30여 가구가 모여 사는 고시원 입주민은 대부분 고령 빈곤층. 김 씨보다 형편이 좋지 못한 경우도 많습니다. 65세 넘어서 기초노령연금이나 생계급여로 생활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그분들이 이제 데이터 빈부격차가 더 심하고 그거보다 더 우선시 되는 게 제 생각에는 데이터의 사용이나 이것이 두려워서 못하는 분도 많고요. 부천 공공 와이파이는 지난해 10월 심곡천과 송내역, 부천역, 중앙공원 등 6곳에서 처음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현재는 113곳에서 기기 600여 대가 운영 중으로 올해 말까지 900대 이상 설치될 예정입니다. 문제는 이른바 이 서비스 지점이 대부분 공원처럼 개방된 장소나 다중이용시설에만 몰려 있다는 겁니다. 임대아파트나 복지관에는 크게 미치지 못합니다. 매년 기기가 늘어나도 상대적으로 넉넉지 못한 주민들의 생활권에는 다 닿지 못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 부천시는 일부 사각지대나 원도심에서는 통신 환경 확보에 물리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취약층 격차 해소를 위해 태블릿 보급과 통신비 감면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와이파이가 설치된 공공장소를 찾아 시민들에게 물었습니다. 딱히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사람부터 있다는 건 알고 있는데 아직 써본 적은 없어요. 아니 뭐 데이터 이거 무제한으로 쓰니까 특별히 뭐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죠. 느린 속도가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도. 저는 공공 와이파이 안 써요. 커피숍에서 하는 것만큼의 속도가 안 나요. 그래서 안 쓰고 알고 있죠. 알고 있는데 일부러 안 쓰는 거예요. 속도가 너무 늦어서. 신속하고 편리해야 하는 통신 서비스에서 연결이나 시스템 오류가 최대 약점으로 꼽힙니다. 잘 안 돼서 그냥 버스 와이파이로만 쓰고 있어요. 써봤는데 조금 잘 안 되시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잘못한 건지 모르겠는데 연결이 잘 안 되더라고요. 부천시는 사업 초기 16,000여 명에 그쳤던 접속자가 계속 늘어 올해 211만 명까지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누적 사용량은 3,500만 메가바이트입니다. 환산해보면 접속자 한 사람당 16.5 메가바이트 정도 사용한 셈인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SNS로 사진 서너 장을 보낼 수 있는 수준입니다. 요금제별 편차는 있겠지만 사실상 사용자 개인이 느끼는 체감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사업 시행 1년째, 시민 대상의 만족도 조사는 아직 실시된 적이 없습니다. 경제적인 부분을 좀 보조한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좀 좋은 어떤 취지이긴 한데 생각보다 와이파이가 좀 잘 안 터진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와이파이가 지원되지 않는 곳에도 공공 와이파이가 좀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어요. 취약계층이나 사각지대에 와이파이가 좀 공공 와이파이가 더 많이 보급이 되어야 좀 스마트 시티 부천이라는 어떤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천시는 공공 와이파이 사용자가 오는 2027년에는 지금의 10배로 늘어난다고 가정하고 사업의 경제성을 판단하는 비용 대비 편익 비율, 이른바 BC가 2.5를 넘을 것이라 예측합니다. 전체 86억 원을 투입한 부천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는 올해 말 일몰된 후 민간 기업이 참여하는 SPC로 이관될 예정입니다. 공급자 위주에서만 성공한 사업이 되지 않으려면 데이터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과 더불어 시스템에 대한 유지와 보수가 필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합니다. 지난 2008년 처음 시행됐던 일제고사, 학생들을 성적 순으로 줄 세운다는 비판을 받고 폐지됐던 제도인데요. 현재 정부에서는 학업 성취도 전수평가라는 이름만 바뀐 일제고사를 다시 부활시키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김웅호 인천 전교조 정책실장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실장님, 먼저 이 학생들을 직접 가르치는 교단에서 일제교사 부활에 대해서 몸소 느끼고 있는 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일제고사가 다시 적용된다면 어떤 문제점들이 있을 걸로 보십니까? 예, 저희가 이미 일제고사 시행에 대한 여러 패단은 경험을 통해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2017년 3% 표집으로 전환되기 전에 전수식으로 평가가 이루어지던 2008년부터 2016년까지 9년간 어마어마했었죠. 성적이 학교별로 비교되면서 어떻게 해서든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 수를 줄이기 위해 기출문제 풀이 수업, 강제적인 교과 방과후 수업, 아침 영교시 수업 등 그 시기 교육과정 파행 현상이 엄청났었는데요. 한날 한시에 동일한 시험지로 아이들을 평가하게 되면 마치 그 시험 도구가 매우 객관적이고 타당성이 높은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로 인해 시험 결과에만 집착하게 되면서 과거의 일제고사 패단이 다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만약에 부활을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건 시험을 보고 또 평가를 받게 되는 바로 학생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장에서 느끼시기에 학생들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일단 학생들은 시험이라고 하면 그 어떤 종류의 시험이건 부담스럽고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이미 학생들에게는 시험이 너무 많아요. 현재 평가 대상 학년이 고2의 경우 4번의 학교 정기고사, 각 교과 수행평가에다가 전국 단위 모의고사를 1년에 4번 봅니다. 시험이 이렇게 많아지면 시험이 무감각해지고요. 시험 결과에 너무 집착하게 되면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가 커지죠. 과거 일제고사 시행 시기에 제가 평가 대상 학년인 중학교 3학년 담임을 많이 했었거든요. 시험일이 다가올수록 학교가 기출문제 풀이나 교과 보충 수업을 지나치게 많이 시켰었어요. 당연히 이 시험을 학생들도 매우 힘들어하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었습니다. 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일제고사. 만약에 정부가 좀 결국에 적용을 시킨다면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돼야 부작용을 좀 줄이고 최대한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일제고사가 어떠한 방식으로도 운영되지 않아야 되고 그럴 필요나 효과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 학력에 대한 진단은 학교 자체 시험이나 교사의 관찰로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미 시도교육청별로 기초학력 진단도구나 정부가 2027년까지 모든 학교로 확대하겠다고 하는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 두드림학교 이런 거 다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표준화된 측정 도구가 없어서 아이들 학력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니고요. 또 여러 언론에 보도되듯이 일제고사 점수만 가지고 분석해서 학력이라고 하는 폭넓은 개념을 설명하는 것도 매우 무리입니다. 우선 우리나라 교육과정 내용 수준은 적정한지부터 따져봐야 하고요. 그렇게 아이들 학력이 걱정되면 전수식 평가만 치를 계획을 세울 게 아니라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가 할 수 있는 실제적인 방안을 지원해야죠. 기초학력이 부족한 아이들일수록 살뜰한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이건 AI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 학습 부진이 어디에서 기인하는지, 어떤 부분에 어려움이 있는지에 대해 면밀하게 살피고 따뜻하게 지도할 선생님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아야 하고 교실의 아이들 숫자가 더 줄어들어야 합니다. 평가 수단의 과잉은 결국 아이들마저 평가 도구로 전락시킵니다. 전수식 평가로 아이들 학력 걱정하는 척 하지 말고 그 일제고사 한번 보려면 비용도 많이 들어가거든요. 쓸데없는데 돈 쓰지 말고 오늘도 학업부진으로 힘들게 학교 생활하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 학급당 학생 수 감축과 충분한 교사 수 확보라는 적극적인 교육 현장 지원 대책을 이 시간을 빌어 교육부에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웅호 인천전교조 정책실장이었습니다.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지역 교통 현안들이 화두가 됐습니다. 김포시 지역구 의원이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상혁 의원은 지난 14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일산대교 무료화 추진에 관한 현황을 물었습니다. 이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본안 소송 대비와 국민연금과의 인수 관련 물밑 협상, 통행료를 면제할 수 있는 단기적 방법 모색 등 3가지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